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확실하게 전세 물량도 가치 굉장히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막 몇천 세대인데 뭐 전세가 두세 건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임차 수요로 더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대기 수요들도 많은데 물량들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나 선호도 높은 지역 그리고 그런 유형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좀 올라가고 거나 뭐 월세 가격이 더 크게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에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매매가는 뭐 살짝 올라가도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용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결국에 전월세가 상승해 버리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할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매매는 안 사고 그냥 전월세 가면 되는데 전월세는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그럼 이 전월세도 올해 상승이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26년 전월세 시장. 전월세 시장 그 상승하는 지역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전월세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오르니까 거의 안 오르고 되게 안정적이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지금 우려하는 지역들은 또 서울 안에서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신축 입주 물량 감소는 전월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상당수의 임차 수요들을 그 해결했던 게 신축 입주 물량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이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강화가 된 게 있잖아요. 토어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원 지 양도가 안 되는 게 너무 조합설로 인가만 나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거래가 좀 안 되면서 그러겠죠. 지속적으로 좀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월세는 오히려 신축과 구축이 같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매매는 구축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매매를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로 더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대기 수요들도 많은데 물량들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나 선호도 높은 지역 그리고 그런 유형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그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계속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됐었는데 그런 시장도 이제는 좀 올라가거나 뭐 월세 가격이 더 크게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에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세가 뭐 1000세대 중에 뭐 한 개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달리는 댓글이 아니다 우리 동네는 집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전월세 수급의 뭐 어떤 문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전세가 씨가 말랐는지. 그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에 따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근데 아파트들 저도 이제 매입하시는 주택 뭐 추천해달라고 할 때 매매 전세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확실하게 전세 물량도 가치 굉장히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막 몇천 세대인데 뭐 전세가 두세 건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좀 비선호 지역이나 학군지가 아니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전세 물건 많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지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결국에 전월세 시장에서도 양극화 같은 개념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동네로 비싸지만 계속 들어가려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전세 대출이 아직까지는 DSR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라는 걸로 사실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옮겨 다니면서 사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뭐 초등학교 입학시켜놨으면 그 동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갱신 시기들이 비슷하고 뭐 똑같은 이사철에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수급 곤란을 많이 겪으시고 뭐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그 수요를 눌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기보다는 그냥 전세나 월세로 우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매매를 노려보겠다. 이 수요가 계속 결국에 그 안에서 순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살아보고 매입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순환들도 있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집을 비워놓고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또 그 동네에서 그
그 나가야 되는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동네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입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역들부터 물건이 점차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퍼져나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이게 모든 정책이 다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보유세 늘릴 것 같고, 뭔가 이러니까 또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팔려는데 또 이제 임차인 보호가 너무 강하니까 또 세입자 맞추면 못 팔고.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비워두고, 맞아요. 비워두니까 또 전세가 튀고, 그러니까 또 규제해야 될 것 같고, 네. 막 이게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네. 그럼 결국에 본질은 공급이 수요만큼 못 올라왔다. 이거겠네요. 공급과 그리고 겹겹이 그 쌓인 규제들, 뭐 분상제 이런 것도 또 신축이지만 그렇죠. 들어가 살아야 되고 뭐 네.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하는 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좀 꽤 몇 년간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승은 이번 26년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전월세 상승 그 가격 상승을 이제 막으려면 사실은 또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의 질이 또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규제가 너무 예전에 쓰던 방식의 규제를 그때그때 하고 뭐 규제적으로 지정을만 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좀 해결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장기적인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행정구역별 단위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든 뭐 빌라든 그냥 행정구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그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물건이 나올 것도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뭐 주택 가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쓰는 한강벨트가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뭐 한강벨트 다음 뭐 도심권 이렇게 뭔가 그 에리어를 둬가지고 급지별로 규제를 한다거나 실제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임차 시장은 매매 시장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매매 시장은 학군지나 아파트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임차 시장은 1, 2인 가구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거주 방식이기 때문에 도심지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도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비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래서 임차 가격에 따른 그런 구역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바꿔서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나 하는 얘기지 지방 가면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주택 맞아요. 공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좀 제도들은 없애고 필요 있는 지역들은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올 한 해 전 월세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을 거로 보세요. 지금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쉽지가 않으면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월세가 많이 오를 네, 것 같아요. 네. 전세 가격은 사실 어느 때나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 2022년 하반기처럼 그 대출 금리가 그때는 뭐 거의 6배, 7배도 올랐으니까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 전세값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시기가 분산돼서 네. 뭐 매매처럼 뭐 18%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일부가 전환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월세가 집주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또 내려간다 하면은 보증금으로 굳이 넣어놓기보다는 그걸 차라리 월세하는 게 더 유리해질 네. 수 있는 또 환경도 되고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앞으로 언론이나 통계에서도 전세값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세값이 아니라 전월세를 통합한 통계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월세값을 따로 많이 비중 있게 다루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뭐 전세든 월세든 다 올라가면 네.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임차인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그때도 이제 전세 막 올라가니까 대책 내놓으라고 막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막 대출 풀어주고 막 했었는데 네. 이번에 대출을 풀어주는 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안갈것 대출을 같아요. 5억을 막 10억을 해준다든가 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올라가는 그 여론의 문매를 그냥 맞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대책이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대출은 절대 안 풀 것 같고 대출 오히려 더 줄이지 않을까? 네. 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DSR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네. 뭐 이렇게 제한할 그게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택 가격에는 안정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향을 할 것 같고요. 그냥 임대 사업자 부분을 일부라도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파트 예. 임대사업자. 네, 지금은 그 신축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그래도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기 네. 때문에 기존의 임차임대, 상생임대주택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쪽을 조금씩 풀어주되 혜택이 예전에는 뭐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네. 것까지 굉장히 너무 좀 심하게 완화가 됐었는데 그걸 좀 조정해서 다시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2년에 5%만 올려라. 네. 예.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혜택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혜택이 뭐가 있을까? 뭐 일시적인 뭐 종부세 감면? 재산세라던가 아. 뭐 종부세 감면도 있을 수 있겠죠. 음. 네, 뭐 1년 갱신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5%까지밖에 올리지 않으면 네. 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있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과거에 그거 예. 한 번도 했었잖아요. 또 그렇게.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임대사업자 다 말소시켜 버렸는데. 네, 이제 종부세가 또 세가 올라가면서 같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임차인들을 정부에서 해결 못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들 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초기에는 정권 초기에는 그거 살짝 나왔었어요. 그 리츠로 임대주택 네. 하는 거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맞아요. 하다가 지금 또 얘기가 없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좀 하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츠 방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 위주로 갔었고 네. 임대료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늘 그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부동산 금융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어디든 다 분양에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리츠뿐만 아니라 모든 시행사들도 분양과 임대를 적절하게 사업 계획에 같이 담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뭐 일부를 분양을 하고 일부는 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의 그런 사업 모델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 보여서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추진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에 한때 막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뭐 외국계 그 임대 뭐 거대하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임대 법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프리미엄 임대 시장에 뭐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뭐 싱가포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네. 그런 자산가 분들 이런 분들 국내에서 임대 사업 하셨던 시행사나 아니면 MD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이제 국내 시장에 유입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 뭐 싱가포르라던가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 자체가 사실 지금 높아지는 걸 우려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주택 임대료는 매매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좋게 봐서 그거를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려는 선진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분들의 이제 시행이나 뭐 자금 이런 유입은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곳들이 실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거로 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고 네. 또 워낙 민감해하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게 네.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정책 변화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대출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대출 비중이 좀 적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입지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세우는 것들은 성공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결론을 내보면 지금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한 3, 4월쯤 이제 만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고민 많아서 아마 이 영상 보실 텐데
아까도 막 월세가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공급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갱신권을 쓸 수 있으면 그래도 2년을 더 살고 뭐 27년, 28년쯤에 그때 뭐 집을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경우에 갱신을 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만기 되는 김에 나와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집을 매입을 한다는 거 전제. 네, 한 2년 하에서요. 정도 전세를 더 살기 아니면 그냥 집 사기. 저는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컨디션 그리고 앞으로 또 2년을 더 살 집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네. 일단은 신규 계약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아. 생각되고요. 집을 사기보다도 그냥 아예 그냥 새로 전세를 얻는 것도. 집을 사든 아니면 계속 임차를 살든. 왜냐하면 일단은 2년 후에 만기, 그러니까 갱신을 해버리면 2년 후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차 시장이 그때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때 더 안 좋아진다. 그때는 신축이 서울이 정말 없을 때거든요. 거의 진짜 없을 때. 진짜 없죠. 그래서 네. 일단은 신규 계약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4년은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말은 지금 예. 집주인하고 새로 그냥 계약서를 또 쓰라. 근데 계약서를 또 쓰면 아마 갱신을 쓰셔야 될 테니까. 갱신 안 쓰고 그냥 신규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할 예. 것 같은데. 아니 신규 계약이 합의가 되면 좋지만 네. 집주인은 또 신규 계약 안 해주려고 안 할 거 해주려고 아니에요. 하죠. 아니 근데 시세대를 올려주면. 올려주면 네. 그게 적정선이면 어찌 됐던 그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4년 안정을 벌어놓고 네. 그 안에서 임차를 계속 살아줘야 되지만 매입의 기회가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가 늘 뭐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매입을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은 너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말 네. 아예 사고 싶어도 찾아봐도 그 규모로는 매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에 따라 너무 달라서 아마 본인이 아실 테니까 규모가 네. 좀 되시면 뭐 지금이라도 매입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러면은 예. 뭐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이건 뭐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현재 뭐 서울 안쪽에 계시는데 전세가 뭐 한 6, 7억 정도의 시세인데 지금 뭐 5억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1억 올려줄까 말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올려주는 게 2년 뒤에 한 방에 올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번에 아예 신규 계약하는 게. 1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네, 그럼 꽤 많이 오를 거로 보시는 거예요? 2년간 앞으로? 2년 후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2년 후면은 2028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서울이 이제 평년 대비해서 거의 막 10%, 20% 정도? 진짜 없는 거죠. 그 정도 그때는. 신축이거든요. 근데 다들 또 아파트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번에 그냥 새로 얻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확실하게 4년 살 수 있는 곳을. 그 말은 2030년 되면 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까요? 아, 그렇지도 못하긴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2년을 이제 좀 벌면서 매입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셔야죠. 예.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냐 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전월세 시장이. 네. 근데 어떨까요? 3개 신도시가 입주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있긴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도 또 분상제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게 네. 거주를 또 해야 되니까 당장은 영향은 없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한 앞으로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거네요. 네. 그 가운데 정부에서 정말 빨리 공급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뭐 비아파트라도 많이 좀 공급을 네. 하든지.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재개발들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거나. 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좋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